본론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적인 행동. 이 추미애 장관의 이 병적인 행동의 실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라는 것은 건국 이래 딱 3번 있었어요. 그것을 불과 석 달 사이에 추미애 장관이 2번을 발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럼 역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를 시사오늘의 자료를 스크랩해서 인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는 딱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정배 장관이죠. 2005년이에요. 2005년 10월 좌파 정부죠.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뭐 종북 발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미 이승만이 아니라 김일성실에 선 사람입니다. 이 강정구 교수에게 불구속 수사를 해라. 구속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한 것이 천정배 장관이에요.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굉장한 사람인 거죠. 검찰이 이렇게 해야지 검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1번을 좀 해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검찰청법 1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일단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조, 일단 8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검찰청법이 명시하고 있죠. 이 검찰청법 제8조는 12조의 검찰의 독립성과 부딪히는 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명목상으로는 이 조항이 여전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의 이 관계 설정이 기본적으로는 일본 제도에서 왔는데요. 이 일본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세빌로라고 해서요. 일본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은 미국 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고 일본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은 우리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제가 이 일본의 경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해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좌파 법률학자인 한인섭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1999년 상당히 오래된 논문인데 이 논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좌파 정부의 검찰 개혁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다음에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물망에 올랐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인섭 교수였거든요. 이 한인섭 교수가 사실은 조국보다는 이 검찰 개혁의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인섭 교수의 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 논문에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이때 이 사람은 오히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논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 일본의 예를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법무대신이라고 부르죠. 일본에서는 법무대신이 검찰총장, 일본에서는 검사총장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딱 한 번밖에 못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53년에 그 조선 의혹이라는 것은 로비 사건입니다. 이 조선사, 배를 만든 이 조선사 그 로비, 그 뇌물에 대한 사건인데, 이때 법무부 장관이 그 검사총장에게 이 사건 수사하는 건 좋지만은 불구속으로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그 불구속,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살살 해라는 뜻이죠.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그 검사총장이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수용을 하고 나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건이 1954년인데 1976년에 또 한 번의 일본에서는 굉장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록히드 로비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이 사건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록히드 사건. 록히드라는 그 미국 방위산업체 이 록히드가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뇌물을 뿌리면서 이 무기를 팔았던 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특히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록히드 사건이 마루베니 상사를 비롯한 일본 정계, 산업계, 야쿠자, 고위층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도 록히드 사건 때도 법무 대신이 무시무시한 지휘를 하죠. 그 지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나카 가쿠에이를 불구속 수사하라. 바로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다나카 가쿠에이는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분일 텐데 일본의 엄청난 정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 이미 총리가 아니었지만 굉장한 거물이죠. 이 다나카 가쿠에이를 전격적으로 구속을 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20일 후에 보석금을 내고 나왔지만 결국은 실형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인데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검사들이 어떤 진행을 했습니까? 일단은 지휘권을 받아들이지만은 검사총장이 사임을 해버리는 거죠. 사임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록히드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첨정배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첨정배 사건 때 이 강정구 불구속 지휘, 이것을 그 당시에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용을 했지만 자신은 사의를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검찰총장이 자신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수사는 지키는 사건이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던 수사 지휘권이 일본의 록히드 사건처럼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한국은 해방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지휘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검찰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어쨌든 검찰의 힘이 너무 센 것이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은 명백히 정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굳이 따지면 행정부지만 준사법부라고 부르죠. 준사법기관. 말하자면 명백하게 행정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독립성 때문입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독립성을 명백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청법 12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단 한 번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던 이 사건에도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사조에 표시되어 있네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사조 검사의 직무에 이렇게 정치적 중립을 표시함으로써 사실은 명백하게 행정부는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명을 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못한다. 대통령이 검찰 총장을 임명을 하지만 함부로 못한다. 그리고 지휘권이 명시되어 있어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천정배 장관이 한번 발동을 했을 때 검찰총장이 지혜롭게 잘 막아냈어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어쨌든 검찰이라는 이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나라가 돼서 지금까지 정권이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도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수준의 단지 불구속 수사 정도가 아니라 수사 자체에서 배제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휘권을 발동할 수가 없죠. 제가 오늘 제목을 추미애에 적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가 사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이 3년 전에 했던 부동산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발언은 여러분도 많이 놀랐을 텐데 추미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땅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이 타당하다. 인민은 사용권만 갖는다. 이게 바로 중국이죠. 그 다음 말이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조물주가 준 땅, 사람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조물주가 준 땅을 사람이 사고 파는 것 아니냐.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오늘날 지금 봐도 타당한 얘기다. 여러분, 지금 김현미가 하고 있는 이 정말 미쳤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미친 부동산 정책이 바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한테서 나온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1839년에서 1897년까지 살다간 19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은 사실은 공산주의지만 마르크스주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은 것을 딱 꼬집어서 마르크스주의에 약간의 차이를 내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공산주의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복잡한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우스꽝스러운 공산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헨리 조지를 우상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는 예수원과 같은 이 성령운동을 하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헨리 조지를 적극적으로 번역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 조지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면서 헨리 조지 사상을 현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단체가 많이 있어요. 모두 다 좌경화되고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희년 함께, 희년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계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공산화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 이상한 이단 세력이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식한 얘기.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왜 조물주가 준 땅을 공산당에게 주지? 왜 조물주가 준 땅을 수령에게 주지? 이렇게 딱 말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 땅을 주고 공산당에게 주지? 왜 하나님께서 준 이 땅을 왜 수령 김정은에게 다 줘버리지?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사용에 대한, 그 처분에 대한 권한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가장 불만이 적은 거죠. 물론 이 땅에 대해서는 시장 자유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투기를 한다거나 땅을 부당한 이득을 얻는데 악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땅과 주택과 같은 부동산도 반드시 국가나 정당이나 공산당이나 수령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데 중공산당이 땅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수령이 땅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사악하고 악한 것입니다. 추미애라는 사람이 이런 것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이상한 공산당 물이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더불어민주당. 땅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갖고 주물럭주물럭 하면 정의가 올 것 같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제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나 지금 주택을 운용하는 것은 한정된 토지, 한정된 주택입니다. 여러분, 땅에 값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땅에 가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몽골 같은 데 가보십시오. 아니면 저기 고비 사막 같은 데 가보십시오. 땅에 가격이 없어요. 지금 땅의 가격이 있는 것은 땅 자체에 대한 가격 때문이 아니라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수요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른자의 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문재인이 갖고 수령 한 사람이 갖는다. 그럼 정의로운 것입니까? 헨리 조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국의 가짜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령이 땅을 마음대로 가지고 공산당이 땅을 마음대로 가지는 것은 괜찮아 보입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땅에 대한 일정한 시장 원리와 일정한 그것을 무한정하게 투기 자본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는 국가 기관의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조화롭고 오래된 지혜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그 지혜가 다 다릅니다. 한국에는 전세제도가 근대법이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세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확립시키고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대로 괜찮은 제도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이상한 이론을 갖고 와서 전세제도를 거의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헨리 조지와 희년 함께 문제, 예수원의 문제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세미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추미애만 정신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경북대 이정우 교수,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이정우 교수도 이 헨리 조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수령은 마음대로 가져도 되느냐? 공산당을 마음대로 가져도 되느냐? 여당은, 국토부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시장에게 기본 재량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토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싫고요. 시장 원리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투기나 아니면 땅을
불로소득을 위해서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당신들이 그 이상한 이론을 쓰기 때문에 지금 땅이 있는 사람, 부동산 있는 사람들만 더 부자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 해법을 알려드릴까요? 양도소득세를 깎아주십시오. 해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깎아주시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판단하게 하십시오. 은행들이 빌려줄까 말까를 판단하게 하십시오. 그것 말고 방법 없어요.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만 지키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시장에게 맡기십시오. 시장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김현미 머리보다 시장이 머리가 더 좋아요. 이 얘기는 따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검찰청법을 악용해서 이상한 지휘권을 발동하는 추미애나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와서 헨리 조지라는 이 괴상말측한 무식한, 마르크스보다 더 무식한 공산주의자 말을 갖고 와서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지금 틀어버리고 있는 김현미.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19세기로 돌려보내고 싶어요. 정리하겠습니다. 헨리 조지주의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땅을 모두 공산당과 수령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청법은 당신 보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수사를 잘하도록 도우라고. 이 사람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거나 너무 수사를 열정적으로 하면서 인권 유린을 하거나 이럴 때 좀 감시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너무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할 때 계속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윤석열 검찰총장을 얻어마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 지금 찬양이 되십니까? 이 모든 사태는 지난 탄핵 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소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헌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법의 상위법입니다. 형법에도 상위법이에요. 헌법에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일종의 안전핀을 두는 거예요. 안전핀. 모든 사람들이, 검사가, 판사가 또는 국민들이 똑똑해 보이지만 이 모든 개개인들보다 더 중요한 지성이, 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국가를 설계할 때 이 국가가 정말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죠. 헌법에서 84조를 두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 외환 아니면 웬만하면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마라. 소추가 수사와 기소를 합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검찰총장이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검찰총장이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은 그래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선출직이잖아요. 이 대통령은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는 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그 당시 탄핵 검사들이 헌법 84조를 부정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주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의 이 검찰총장에 대한 포비아, 공포가 나라를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선거법도 바꾸고 뭐 이상한 짓을 다 해서 그 공수처를 신설하게 됐죠. 워낙에 이 공수처 비슷한 것은 예전부터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 공직자 비리 조사처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래도 검찰총장 밑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위에 바로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서 헌법에도 없는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버렸죠.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이 포비아가, 공포가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당신들 지난 탄핵 때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탄핵 때 당신들이 한 짓이 바로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 제도를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헌법 84조는 그래도 안전핀이었어요. 안전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라는 여자, 이 정말 광기에 찬 이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닙니까? 지금 신라젠 사건이나 라임이나 옵티머스라는 것은 국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본 그런 금융 또는 주식에 관련된 범죄 사건이에요. 국민들이 이 사건을 수사하길 바랍니다. 이 수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 탄핵 때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을 소추한 그런 무시무시한 악행을 한 그 주범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검찰총장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이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그 밖에 울산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등등 좀 수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있어요. 지휘관으로. 제정신입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이런 검경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수사반, 특별수사반을 해체를 시켜요. 추미애 씨, 나가세요.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합니까? 직접 하십니까? 법무부에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가 벌써 중국화된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중국 공산화된 것입니까? 너무나 많은 말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트럼프와 바이든 논쟁을 보여드렸어요. 트럼프와 바이든 논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도울 수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너네 문제야. 70년 전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1인당 GNP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어요? 65불, 67불. 정말 우리가 새끼를 못 먹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장사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장사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네 문제는 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상황이 바뀌었고 모든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인을 해도 미국은 한국을 1인당 GDP, 1인당 GNP 67불 시대로 보지 않습니다. 봐달라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이 말하듯이, 약속하듯이 마치 1953년처럼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었던 그때처럼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 지켜주겠다? 피로서 지켜주겠다? 과연 민주당도 그렇게 나올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바보가 아니죠. 지금 김정은은 히틀러도 아니고요. 그리고 패전한 히로히토도 아니에요. 김정은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은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서 했던 말은 너희들이 오바마 정권이 메스, 혼돈, 엉망진창인 혼돈으로 준 그것을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트럼프가 나는 지금 김정은 편이다, 김정은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다룰 수 있는 대상이다. 너희들은 엉망진창인 메스인 상태로 나에게 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있다. 메스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의 뜻을 한국 사람들, 한국 언론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절대로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한민국에 대해서 1953년처럼 해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포기하실 것입니까? 정말로 중국 공산당처럼 그렇게 자유가 없는,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모두 follow the party, follow our party, 우리 공산당을 따르라 하는 그 노예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모든 땅을 다 헌납하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예처럼 사십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대혼동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지금 먹고 놀다가 지금 다 혼이 나가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김일성입니까? 이승만입니까? 중국 공산당입니까? 미국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자유입니까? 노예입니까? 선택이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저널리스트든 어떤 기자든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페이스북은 전쟁이다, 전장이다. 내 페이스북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혼이 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제가 너무 이렇게 겁을 주기 때문에 저 VON에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VON이나 MPK는 동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중이 떠중이 수천만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확실한 선택을 한 사람, 노예의 길을 가지 않겠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의 길을 가겠다. 1948년에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세계는 자유를 향한 대항진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대항진 가운데 2020년에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아군이 되어서 중국의 권위주의와 북한의 핵과 이슬람 테러 세력과 싸우겠다. 우리에게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적이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들, 바로 자유의 동지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저는 계속 까칠하게 갈 것입니다. 추미애 자유민주주의의 적, 정신 차리십시오. 윤석열,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선거 수사해 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문재인의 하수인이죠. 그렇게 말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 지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양쪽에, 제가 개라는 단어는 안 쓰고 싶어요. 양쪽에 한 손에는 추미애, 한 손에는 윤석열 들고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둘이 싸움 붙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사는 산으로 가죠? 들로 가죠? 지금 수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 정말 독립성이 있으면 청와대 문제 제기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님,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제가 오늘 내내 강의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윤석열도 정말 싫어합니다. 거의 혐오합니다. 지금의 윤석열은 절대로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재인의 개입니다. 전 추미애는 윤석열보다 더 싫어요. 혐오 정도가 아니라 고발합니다. 고발. 어디서 함부로 검찰총장이라고, 함부로 법무부 장관이라고, 함부로 이상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요. 어디서 라임 옵티머스, 이런 국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본 그런 사건에 지휘권을 발동해요?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나면 김정은 반인도 범죄 협력자들과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자살하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의 적들을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신 차리고 자유를 택하십시오. 자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